어른이 되고 싶었다. 어린 시절 어른은 힘과 자유의 상징으로 보였고 그래서 어른이 되고 싶었다. 언제 어른이 될 수 있을까? 떡국을 한 그릇 더 먹으면 한 살 더 먹을 수 있을까? 어린 시절 나의 조바심을 조롱하듯이 어른은 별다른 노력 없이 나를 찾아왔다. 그냥 나이를 먹으니 어른이 되어버렸고 주변 사람이 나를 어른으로 대접했다. 어른이 되었지만 슬프게도 힘과 자유가 생기지는 않았다. 힘과 자유는 사치라고 보일 정도였다. 오히려 신경 써야 할 것, 눈치 보아야 할 것이 너무 많이 늘어나 하루하루가 버겁기만 했다. 한숨이 나왔다. 겉만 어른이지 속은 옛날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았다. 권력자, 자본가, 직장 상사, 시댁 식구 혹은 길거리에서 만난 낯선 타인들이 내게 암암리에 명령 내리는 것 같았다. 심지어 후배나 아이들의 눈치마저도 봐야 하니 나보다 어린 사람들이 오히려 내가 눈치를 봐야 하는 어른들처럼 보일 때도 있다. 마침내 알아버렸다. 옛날 부모님들도 사실 어른이 아니었다는 슬픈 사실을 말이다. 나이를 먹었다고 어른이 되는 건 아니다.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힘과 자유가 없다면 어른이라고 해도 어른일 수 없는 법이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남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아야 어른이다. 싫은 건 싫다 하고 좋은 건 좋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어른이다. 이제 알 것 같다. 자기 삶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자기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본질적으로는 어른이 될 수 없음을. 그리고 힘과 자유는 나이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기를 갖고 싸워 얻어야 하는 것임을. 나이를 먹을수록 진정한 어른이 되기 어렵다는 걸 절감하고 있는 요즘이다.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정말 진짜 어른이 되어 살아보았으면 좋겠다. 반갑습니다. 도경님입니다. 어른이 되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와, 이거 만만하지가 않다. 어릴 때는 하루빨리 나이 들어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는데 막상 크고 보니 자유는 개뿔 상상 속의 모습과 완전히 딴판이라는 말이죠.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할지 같이 들어봅시다. 임제는 말했다. 아니건 바뀌던 만나는 것은 무엇이든 죽여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친척을 만나면 친척을 죽여라. 잊지 말아야 한다. 깨달음은 일체의 외적인 권위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의 당당한 주인공이 된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부모나 친척이 과거라면 부처나 조사는 미래라는 사실이다. 결국 과거와 미래를 모두 끊어야 한다. 출발했던 곳과 도달해야 할 곳, 과거와 미래를 모두 끊어야 현재를 영위하는 주인이 될 수 있다. 가짜 여행은 출발지도 있고 목적지도 있다. 그래서 이런 여행을 즐기는 사람은 여행 도중에서도 항상 출발지와 목적지에 집착하느라 여행 그 자체를 즐길 수가 없다. 서둘러 목적지에 도착해야 하고, 그리고 서둘러 출발지로 되돌아와야만 하니까. 당연히 여행 도중에 만나게 되는 코를 유혹하는 수많은 꽃내음들, 땀을 스치는 바람들, 실개천의 속삭임들, 지나가는 마을에서 열리는 로맨틱한 축제조차도 그는 향유할 수 없다. 그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이런 사건과 사물을 저주하기까지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은 모두 목적지에 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진짜 여행이란 출발지와 목적지에 집착하지 않는 여행이다. 진짜 여행을 하는 사람은 항상 여행 중에 자유롭게 행동한다. 멋진 곳이면 며칠이고 머물지만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떠난다. 그는 출발지와 목적지의 노예가 아니라 매번 출발지와 목적지를 만드는 주인이다. 인간의 삶 자체가 여행이다.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삶을 제대로 영위하려면 우리는 수단과 목적, 과거와 미래, 출발지와 목적지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출발지와 목적지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우리가 내딛는 걸음걸음이 자연스럽고 여유롭다. 만나는 모든 것이 참되게 되고 따뜻한 시선으로 모두를 품어줄 수 있다. 저자가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출발지와 목적지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에 머무를 수만 있다면 그 즉시 삶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쉬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못할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 하나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지금 즉시 인생의 주인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평생 노예로 살 수도 있는 것이죠. 진짜 주인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 한 발 더 들어가 봅시다. 알렉산더 대왕은 제국의 주인이었다.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알렉산더는 디오게네스에게 원하는 것을 하나 들어주겠다고 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통 속에 살고 있던 그는 귀찮은 듯이 대답했다. 태양을 가리니 비키시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권위에 머리 숙일 것이라 생각했던 알렉산더 대왕으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일이다. 그는 알렉산더 앞에서 전혀 쫄지 않았다. 돌아보면 알렉산더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바로 디오게네스였다고 할 수 있다. 알렉산더는 자신이 정복했던 지역에서만 주인 노릇을 했지만 디오게네스는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든 주인이었기 때문이다.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었던 그에게 작은 영역을 다스리며 주인 행세를 하던 알렉산더가 얼마나 작아 보였겠는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당당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말해 그는 어떤 것에도 쫄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주인과는 달리 손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무언가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간다. 당연히 이런 사람은 자신의 본래 면목에 따라 살기 힘들 것이다. 주인이 원하는 가면을 쓰면서 살아갈 테니까 말이다. 여기서 주인은 사람일 수도, 권력일 수도, 아니면 자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타인이나 권력 혹은 자본은 손님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결코 그런 것 때문에 자신의 본래 면목을 상실하지 않는다. 어떤 것에도 쫄지 않는 사람. 네가 대왕이든 대통령이든 그래서 뭐 어쩌라고, 꺼져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주인님이 내 모가지를 콱 틀어잡고 있는데 당연히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애초에 시작부터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뒤집을 만한 마땅한 방법이 없을까요?
해발 고도 1708m인 대청봉을 정상으로 하는 웅장한 산 설악산에 오르는 등산로는 무한히 많다. 오색 약수터로 올라도 되고 천불동 계곡을 아니면 가야동 계곡을 오를 수도 있다. 아직 개척되지 않은 수많은 등산로도 가능하다. 등산 지도를 보거나 속초나 인제로 가서 설악산을 올려다 보면 정말로 대청봉에 이르는 길은 다양하고 많아서 우리가 자유롭게 오르는 길을 고르면 될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명심하라. 다양한 등산로 중 어느 길이 좋을까를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대청봉에 이르는 일보를 내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만일 오색 약수터에서 출발하는 길을 잡았다면 우리는 천불동 계곡에서 출발할 수 없다. 제대로 오색 약수터를 박차고 일보를 걷는 순간 우리의 뇌리에는 수많은 등산로가 봄눈 녹듯이 사라질 것이다. 생각으로야 천불동 계곡으로도 오색 약수터 길로도 가야동 계곡으로도 설악산에 오를 수 있지만 우리는 몸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나머지 모든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어느 길이든 상관없다. 7조의 가사를 입은 스님이어도 되고 직장에 다니는 회사원이어도 되고 집안일을 돌보는 전업주부여도 좋다. 당당하게 자신이 한 걸음 내딛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제대로 이어간다면 우리는 정상에 혹은 주인의 삶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 한 걸음이 가장 중요하다. 한 걸음을 내딛지 않고 논의되는 2보나 3보는 백일몽에 지나지 않는다. 일단 뭐가 되었든 한 걸음 옮겨야 합니다. 다만 앉아가지고 멀리 솟아있는 산만 쳐다보면서 더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을까? 나도 그런 멋진 통찰력을 가지고 싶다라고 백날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죠. 자신이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 그런 거 다 떠나서 일단 자신의 자리에서 한 걸음 옮겨야 합니다. 그 한 걸음을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제자리에 머물러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당장 몸을 움직여봅시다. 주변 어른들은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면, 그래서 오매불망 콩밭에만 있다면 마음은 다른 것을 지향할 여지가 없게 된다. 무엇이든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사라졌을 때, 재산을 잃거나 아니면 가족 중 누군가가 비운의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는 그 잃어버린 재산이나 이제 볼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마음이 쏠리게 된다. 쏠리다 못해 이제는 마음이 그것들의 접착제처럼 붙어버린다. 바로 이것이 집착이다. 잃어버린 재산이나 이미 죽어버린 사람에게 집착할 때 우리는 다른 것들에 마음을 둘 여지가 없게 된다. 흰눈이 내리는 아름다운 풍경도,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의 아름다운 선율도, 우리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노숙자의 비참한 삶도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여지가 없다. 심지어 내 앞에서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친구의 말조차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지나친 경쟁 논리에 치여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귀한 자식의 고뇌도 눈에 보이지 않게 된다. 마음이 꽁꽁 얼어붙은 얼음처럼 굳어있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일단 무언가에 애정과 관심이 가려면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쏠려 있어야 하는데 굳어있는 마음으로는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다. 둥근 그릇에 담겨있는 얼어붙은 둥근 얼음은 다른 모양의 그릇에 담을 수 없다. 오직 유동적인 물만이 다양한 그릇에 다양한 모양으로 깃들 수 있는 법이다. 언제나 얼음처럼 고착된 마음, 집착하고 있는 마음이 문제다. 오늘 영상에서 주인의 삶에 대해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마음 때문입니다. 돈에 집착하고 행복에 집착하고 과거와 미래에 집착하는 그 굳어버린 마음 때문에 눈과 귀가 모조리 닫혀버렸단 말이죠. 하지만 이 사실을 안다고 해도 한 번에 바뀌는 건 쉽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살아온 습관이 있는데 쉽게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중요한 게 첫발입니다. 한 걸음으로 시작해 그 걸음이 100보 1000보로 이어질 수만 있다면 그때 비로소 삶이 바뀐다는 저자의 말을 절대 잊지 맙시다. 불교 관련 서적이라고 하면 보통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용어들이나 현실과의 괴리감 때문에 쉽게 공감되지 않는 케이스가 많죠. 그런데 강신주 저자의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뗄 수 있는가 이 책은 다루고 있는 내용에 비해 상당히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이해하고 흡수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고 누구라도 끈기 있게 한 장 한 장 읽어나가면 여러모로 마음에 큰 도움 얻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강력 추천하는 명불허전 강신주 저자 책입니다.